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국민의 분노를 산 사건을 들여다보는 분노 유발자들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똘똘한 자산 관리 방법, 뭐니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27일 화요일이고요. 얼마 전에 잠실 야구장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납치될 뻔한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는데 물론 범인은 구속이 됐습니다. 네. 도심 한복판에서 납치되는 사건들이 종종 있어요. 도대체 왜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오늘 납치에 대한 얘기를 한번 깊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분노 유발자들에서요. 네. 그리고 노후를 대비해 상가를 매입했는데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뭐니에서는요, 상가를 매입했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처서가 지났지만 폭염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서울 지하철 이 냉방 관련 민원이 최대치로 폭주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서울의 열대야 참 길었습니다. 34일 만에 드디어 멈췄다고 하는데요. 역대 최장 기록을 또 세웠죠. 그렇습니다. 열대야 일수가요, 1994년 16.8일에서 올해 8월 24일 기준 19.2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폭염 일수도 평년의 2배 수준으로 역대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온열 질환자 같은 경우에도 2018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는데요. 지난 25일 기준 3,10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을 했고 이 중 29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폭염으로 인한 가축도 106만 마리가 폐사했고요. 또 어류 양식 피해도 2,500만 마리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폭염에 서울 지하철 50곳에 냉방시설이 없는 게 확인이 됐다. 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이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275개 역사 중에 18.18%에 이르는 50곳이 냉방시설이 없는 역사라고 합니다. 50곳 중 절반에 이르는 24곳은 2호선 성수역처럼 야외에 있는 지상 역사여서 이 냉방시설 설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더위에 지친 시민들의 이 서울 지하철 냉방 민원이 역대 최대 수준인 30만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폐된 공간에 냉방이 안 된다.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거 뭐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냉방시설이 없는 역사 자체가 워낙에나 지어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치려면 대규모의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만 좀 생각해 보더라도 역사당 63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돼서 예산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 지상 역사 같은 경우에는 냉방이 되는 조건 고객 대기실을 만드는 방법, 또 지하 역사 같은 경우에는 이동형 이 냉풍기를 좀 설치하는 방법들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만으로 이 시민들의 냉방 이런 민원이 해결될까 역부족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상 역사에 가보면 그 이동식 냉풍기 있어요. 네. 그 앞에 사람들 모여 있거든요. 근데 이번 여름이 워낙에 더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두드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이고, 9월 초까지 계속 덥다는 데서 큰일이네요.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폭염의 피해가요, 바다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해마다 어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적조 대신에 고수원이 이 양식업계의 새로운 불청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폭염으로 인해 식수가 위협받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양식업계까지 그 피해가 이어지다니요. 자세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올해 경남 지역 이 양식어류 고수원 피해는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를 넘어섰습니다. 이
16일부터 어제까지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등 경남 4개 시군 300여 개의 양식장에서 10개 어종 1,710만여 마리가 폐사했는데요. 이 누적 피해 신고액은 291억 1천만 원에 달합니다. 경남도는 8월 하순을 기점으로 육지에 묻어있는 한풀 꺾이는 추세지만 9월 초순까지 고수온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이 각 지자체 차원에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이 차기로 유명한 동해안도 이제 수온이 높아져서 주의보가 내려졌다는데 어느 정도예요? 맞습니다. 동해 역시나 마찬가지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도 다리를 키우는 동해의 한 육상 양식장에는 공급되는 바닷물 온도가 30도가 넘어서면서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성어는 물론이고 치어까지 죽어나간 탓에 이 양식 어민들은 폐업을 고민할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각 양식장은 먹이나 출하 시기를 조절하고 이 액화산소를 공급하면서 피해 축소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 역시나 좀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동해는 지난 55년간 수온이 1.82도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바닷물의 수온이 좀 올라간 만큼 전략적 양식 품종을 개발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더워지죠. 그래서 우리 삶도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 어떤 대비가 필요하고 거기에 맞춰가는 또 삶도 필요하고 네.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후배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폭행을 일삼았던 일당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성추행과 폭행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고등학교 운동부 선배였던 A씨와 B씨는요, 지난 2022년 8월에 대구의 한 고등학교 배구부 숙소에서 이 후배 C씨, 16살입니다. 이 후배 C씨를 비롯한 3명에 대해서 서로의 흉부를 압박해서 일시적으로 기절하게 하는 일명 이 기절놀이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5월 숙소 샤워장에서 함께 샤워를 하던 16살의 후배 D씨의 항문을 벌려서 인근 학생에 보여주는 방법으로 추행까지 했고요. 네. 심지어는 이 모텔을 함께 사용하던 D씨, 이 16살의 D씨의 바지를 벗긴 다음에 항문을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까지도 받았습니다. 또 후배들이 이불 정리를 하지 않고 제대로 청소나 빨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겁을 주거나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를 일삼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아주 죄질이 나빠 보이는데 이 자신들의 또 범행을 부인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낼 수 없을 정도로 그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라고 하면서 피고인들의 혐의 부인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고요.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또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이 제한하는 명령이 발령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범으로 이제 지목이 됐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 같은 경우에는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3년도 함께 발령이 됐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전학을 가거나 배구 선수로서의 꿈을 포기했다고 그럽니다. 네. 이 가해자는 다른 사람의 꿈을 포기하게 만든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엄하게 처벌해야죠. 엄하게. 결코 자신이 한 행위가 죄가 가볍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 이후에 이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 일상 어디에서든 키오스크 쉽게 찾아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결혼식장에서도 키오스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혼식장과 키오스크 요즘 낯설어요. 지금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키오스크가 어떤 일을 하냐 좀 살펴보니까 결혼식장에 놓인 키오스크는요, 바로 축의금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계입니다. 이 키오스크 화면에 신랑 신부와의 관계 그리고 이름을 입력하고 이 축의금을 넣게 되면 식권과 주차권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인 축의금은 결혼식이 끝나고 이 신랑 신부 측에 곧바로 전달이 되고요. 심지어 이 축의금 명단과 금액까지 엑셀 파일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축의금 키오스크 설치는 주로 축의금 접수대를 맡길 사람이 마땅치 않은 이 예비 부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결혼식장이 혼잡한 틈을 타서 축의금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야, 결혼식장 분위기 많이 달라지겠는데요. 거기서 봉투에
이렇게 넣어서 적고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결혼식장에 어르신들 많이 오시는데 이거 가능할까 싶은데 기계가 생소해서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해당 키오스크를 좀 대여해주는 업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용 방법을 안내해주는 상주 직원도 옆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업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식장 키오스크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도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축의대 사람 구하는 것도 일이라서 좋을 것 같다, 뭐 결혼식 못 보는 가족도 안 생기고 좋다라는 호의적인 반응도 있는 반면, 정이 좀 없어 보인다, 얼마 넣는지, 내가 얼마 넣는지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으니까 이 가림막이라도 좀 설치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달라지네요. 예, 오늘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2세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더 집중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18세까지 1억을 지원하는 출산 정책이 인천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출생 문제가 정말 심각한 요즘 꼭 필요한 정책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아이가 미래다, 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이 돼야죠.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또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심합니다. 늪에 빠진 저출산 실태. 10명 중 6명은 아이를 갖지 않는다는 요즘. 당연히 여겨지던 결혼도 출산도 이젠 선택이 됐습니다. 요즘 사회가 좀 살기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다들 애기 안 낳는 게 좋겠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뭐 돈이 가장 어렵긴 한데 첫째를 낳고 나서 이제 지금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고요. 때문에 날이 갈수록 고령화와 1인 가구의 비중은 늘고 있는데요. 저출생을 막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는 인천광역시. 그 해결책은 무엇일지 지금 소개합니다. 2024년 결혼도 출산도 모두 선택이 된 시대. 과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출산을 하지 않을 계획이 마음이 더 큰가요? 여유가 된다면은 하겠지만 굳이 급하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낳으면 좋겠지만 뭐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은 굳이 강요해서 낳을 생각은 없어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합계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결혼해도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거든요, 그게. 한두 명쯤은 어떻게 그냥 의무적이었을 거야, 아마 그때는. 결혼을 해도 이 금전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게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많은 시민들이 출산율 저하의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요. 한 아이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3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높은 수준의 양육비는 저출생 문제를 더욱 야기합니다. 때문일까요? 정과는 달리 길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 됐죠. 아니 여기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지금 3, 4시 어린아이들이 한참 뛰어놀 시간인데 아이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기 고양이 한 마리 있네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을 키즈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젠 특정 공간에 가야만 꽃보다 환한 아이들의 웃음을 볼 수 있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아이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아이 키우는데 행복감이 정말 클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아이 보면서 행복하죠. 근데 또 행복한 만큼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뭐 돈이 가장 어렵긴 한데 뭐 아무래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시계에서 직접 만들어 먹거나 이제 사 먹거나 하는 게 제일 크고요. 이쁜 거 입히고 싶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아이들 학원비도 조금 문제가 좀 되고요. 그럼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학원비, 사교육비일까요? 맞아요. 학원비랑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듭니다. 끝도 없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에선 파격적인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인데요. 기존 지원금에서 확대 보완돼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1세부터 7세까지는 연 120만 원씩을 지원하는 천사지원금이 있고요. 8세부터 18세는 매달 15만 원씩 총 1,980만 원을 아이 꿈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도 포함 총 2,8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겁니다. 인천형 출산 정책에 대해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네, 들어봤어요. 어떤 걸 알고 계시죠? 1억 정도까지 보장해준다고. 네, 맞습니다. 그 정책을 들었을 때 혹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를 새로 키우는 입장에서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책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까지 아이를 좀 키울 수 있도록 정책을 해준다는 거는 그때까지 아이를 좀 키우는 데 있어서는 좀 경제적이나 아니면은 가정에서 좀 부담해야 할 의무를 나라가 조금 책임져 준다라는 이미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정책을 시행하게 된 계기도 궁금해집니다. 임산부가 임신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성장 전 단계에 걸쳐서 지원하는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그 기간 동안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1억에 해당되는 지원금을 받게 되는 정책이 바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고, 이것은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체감수를 높이는 정책으로 호평을 받고 있고, 사실 제가 듣기만 해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만 같은데 시장님이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대하는 바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저출생 문제 아닙니까? 세계 236개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이대로 가다가 국가 소멸로까지 나오는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체감지수 높은 저출생 대책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대한민국이 돼서 우리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위기가 극복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4월부터 시행된 임산부 교통비는 현재 1만 1,700여 명. 6월에 도입된 천사지원금은 5,700여 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합니다. 인천형 출생정책을 몸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인천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출산 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이제 좀 알아가려고 좀 찾아보고 있어요. 네. 뉴스랑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면 그 안내지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실물 카드도 혹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게 그 실물 카드라고 합니다. 사용해보니까 어떤가요? 임산부에게 총 한 번 50만 원의 그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사용해보니까 제가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몸이 힘들 때마다 택시를 탈 수도 있고 그리고 주유비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출산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좀 될까요? 아예 없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이 산모들을 생각해 주시는구나 생각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재정적인 것이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큰 호응을 얻고 있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신청도 어렵지 않은데요. 8세부터 지급되는 아이 꿈 수당은 8월 1일 개시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인천시에 부 또는 모와 주소를 같이 두고 거주하는 2016년생 아동부터 신청이 가능하고요. 정부24와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은 공존해야 된다. 또 내가 낳은 아이가 또 다른 아이를 낳아서 손주, 손녀를 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이제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범죄자들이 제대로 죄값을 치를 때까지 우리의 정당한 분노를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분노 유발자들 이고은 변호사 그리고 신인선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10일입니다. 서울 잠실 야구장 야외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납치될 뻔한 큰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납치범은 잡혀서 구속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울 한복판 그것도 잠실 야구장 야외 주차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보죠. 네, 이 KBO 이 리그가 한창 진행 중이던 밤 9시 반쯤이었습니다. 이 차가 막힐까 봐 8회가 시작될 무렵에 이 여성 좀 일찍 경기장을 빠져나왔는데요. 자신의 차로 가서 앞좌석과 이 뒷좌석의 문을 모두 열어놓고 짐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괴한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이 피해 여성의 입을 강하게 틀어막고 끌어당기려던 괴한은요. 이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자 결국 미수에 그쳤습니다. 네,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뒤에서 입을 막고 끌고 가려고 했다라고 피해자가 신고를 했고요. 신고를 받은 이 경찰이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통해서 이 용의자를 추적한 끝에 이 남성이 인천에 있는 한 모텔에 간 것을 확인하고 지난 19일 검거했습니다. 네, 결국 사건 발생 8일 만에 납치를 시도한 남성이 검거가 된 건데 서울 한복판에 그것도 유독 이거 굉장히 많은 주차장에서 이런 거 보면 좀 대담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피해자랑 일면식도 없었다고 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이 피해자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냐라고 경찰 수사대 물어보니까 이 남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뺏을 목적이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요, 이 남성에게 강도 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을 했습니다. 돈을 위해 그리고 비뚤어진 욕망을 위해 사람을 납치하는 범죄입니다. 자, 오늘의 분노 유발자 주제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분노 유발자 주제는요, 납치의 목적입니다. 뉴스를 접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잠실 야구장 야외 주차장에서 그나마 납치 미수로 그쳤기에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성이 강하게 저항하자 납치를 하려던 남성이 도망갔다 이건데 정말 아찔한 일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뭐 돈을 빼앗으려 했다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더 위험한 일을 겪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범인들이 피해자를 약치, 유인하는 데는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폭행할 목적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돈을 목적으로 약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약치, 유인하는 경우에는 형법에서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또 이 장기를 적출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치하거나 유인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요. 또 가장 대표적인 약치 유인이 미성년자한테 뭐 사주겠다 이러면서 약치 유인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요. 심지어 아이 나이가 13세 미만으로 어린 아이를 약치 유인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어서 형량 또한 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이 적용이 됩니다. 어린아이의 경우는 가중처벌이 되는군요. 네. 제가 얼마 전에 한 방송에서 봤는데 가수 박완규 씨가 고등학교 시절에 납치를 당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누군가가 차를 좀 뒤에서 밀어달라는 부탁을 듣고 밀어주려고 했다가 납치를 당했다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도와주려다가 가수 박완규 씨가 도와주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납치범들이 흉기를 들이댄 거죠. 그래서 강제로 차에 태워졌는데 차 안에는 이미 2명의 여학생들이 납치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박완규 씨 역시나 이 납치범들의 강요로 수면제가 된 음료를 마셨지만 내가 여기서 잠들었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잠을 참아냈다고 해요. 그래서 납치범들이 밥을 먹으러 간 사이에 겨우 탈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렵에 한창 인신매매가 극성을 부리던 때였어요. 네. 그래서 봉고차, 예전에 승합차 그거 타고 가다가 무조건 그냥 여성들을 납치하고 인신매매해서 사창가에 팔거나 남성들은 원양어선에 태운다. 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런 끔찍한 때였는데 박완규 씨도 까딱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 이야기만은 아닌 게요. 아직까지도 아이들을 납치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이 서울 도봉구에서 발생한 이 초등학교 납치 사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남성이 여학생 옆으로 다가옵니다. 이 남성 A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갔고요. 아이의 몸을 옥상 기둥에 결박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모에게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내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아이를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 납치를 한 건 미리 계획된 범죄가 아닌가. 그렇죠. 네. 근데 저도 계획 범죄라는 의심이 상당히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 남성은요, 미리 준비한 협박 편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편지를 써놨다는 거죠. 또 편지 내용도 좀 수상합니다. 편지 내용이 오늘 오후 2시까지 5만 원권으로 현금으로 2억 원을 준비해라. 만약에 이거를 준비하지 않으면 딸을 볼 생각하지 마라. 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협박 편지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찍어서 아이 어머니에게 보낸 거죠. 네. 이미 여학생을 타겟으로 삼고 계획을 한 거였는데 이 문자를 받고 이 부모님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요. 네, 어머니가 진짜 현명하십니다. 사실 겁이 나서 신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이 피해자의 모친은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납치범 입장에서는 돈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낼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별다른 어머니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납치범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조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경찰이 올까, 내가 걸렸나? 이렇게 살피면서 아이에 대한 감시가 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이 피해자, 이 여학생이 그 틈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납치 후에 1시간 동안 옥상에 결박되어 있던 여학생은요, 묶여있는 테이프를 끊고 도망을 쳤습니다. 저렇게. 그래서 필사적으로 집으로 달려가서, 와, 진짜 아이가 똑똑해요. 컴퓨터로 부모님에게 메시지를 보낸 후에 인근 경찰서로 달려가서 아이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 시각이 오전 9시 45분경이었습니다. 네. 이게 흉기로 위협을 받고 묶여 있었던 상황에서 용기를 냈다는 게 너무 기특하네요. 네. 그런데 어떻게 컴퓨터로 메시지를 보낼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그 경찰에 신고하는 것까지 정말 완벽한 대처를 해냈는데 이 용의자 잡혔나요? 잡혔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즉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고요. CCTV를 통해서 이 납치범 A씨의 동선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A씨 정말 철저한 계획범죄라고 생각이 드는 게 도주하는 과정에서요, 우산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요, CCTV 있는 곳에서 또 옷을 수시로 갈아입는 등 자신이 검거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을 해서 이동하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끈질기게 추적했고요. 추적 끝에 A씨는 오후 5시 15분경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놀라운 건요, 알고 보니까 이 납치범 A씨가 이 피해 여학생과 같은 아파트, 다른 동의 주민이었다고 합니다. 같은 아파트 사는 주민이면 아이와 아는 사이였던가요? 뭐 면식범에 의한 그런 범행인가요? 그런데 아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해요. 가까이는 살았지만 아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이 납치범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옥상에 묶여있던 피해자가 도망쳤다는 사실을 이 가해자가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건물 아래층에서 주변을 살피다가 이 경찰을 보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왜 이런 범행을 했냐라는 경찰의 질문에 대해서 채무 문제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또 아이를 위협했던 흉기는 집에서 가져온 거고 범행 대상은 내가 무작위로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아이 나이가 13세 미만이었잖아요. 따라서 이 특가법상 영리목적 약취 유인죄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고요. 1심에서는 A씨에 대해서 징역 1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단지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정말 누가 그 상황이었어도 속수무책이었을 텐데 아이가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정말 다행이지 네. 안 그러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범죄 단단히 벌을 줘야 하죠.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이 처벌을 해야 할 이 법원에서요, 미성년자를 납치하려던 남성의 영장 신청마저도 기각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2022년 9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 남성이 교복을 입은 학생을 뒤를 쫓아갑니다. 엘리베이터에 탄 이 남성, 내리라는 학생을 갑자기 뒤에서 끌어당겨서 엘리베이터에 태웠습니다. 그 후에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듯 실랑이를 벌이는 남성의 다른 손에는 흉기까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다른 주민이 나타났고 남성은 그대로 도주해버립니다. 주민분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네네. 이거
도망간 나쁜 놈, 이 나쁜 사람 잡아야죠. 당연히 잡아야죠. 피해 학생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찰은 범행 시도 2시간 만에 이 아파트 주차장에 숨어 있던 이 남성 B 씨를 긴급 체포했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에게 이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곧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건이 이틀 뒤에 열렸던 이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CCTV로 증거 영상이 뻔히 남아 있거든요. 근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거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이 가해자가 받는 혐의가 굉장히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미성년자에 대해서 약취 유인을 할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즉 벌금형 자체가 없는 굉장히 중범죄를 저지른 거고요. 또 피해 학생이 엘리베이터로 올라갈 때 납치하려 했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어디에 사는지조차 이 가해자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속을 안 할 경우에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서 왜 신고했어? 보복범죄까지도 우려가 됐는데 왜 영장이 기각됐을까? 저도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 영장 심사를 담당했던 재판부에서는 이 구속영장을 기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피의자가 재범의 위험성, 도주나 이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다. 따라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라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이 씨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실제로 이러한 약취유인 범행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즉 구속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라는 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이 재판부가 좀 크게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아니 같은 아파트 주민의 흉기까지 들었고 그것도 심지어 상대가 미성년자였는데 그것도 범행을 네. 하려던 자가 자기 스스로 범행을 포기하고 간 것도 아니고 네. 다른 주민이 나타나자 바로 도망간 건데 그쵸. 그래서 미수가 된 건데 이게 여기에 이 정도로 판결이 됐다는 게 이게 만든 겁니까? 이에 대해서 누리꾼들도 분노를 금치 않았습니다. 마주친 주민 아니었으면 범행했다. 납치 목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실패했더라도 범죄를 저질렀던 가정하에 판결을 내려라. 흉기로 위협하고 납치하려 했는데 실패했다고 풀어주다니? 피해 학생과 같은 아파트 사는 남자를 도주할 우려가 없어서 풀어줬다니 여학생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이 피해자 가족도요. 대한민국 법이 맞느냐라며 분노했고요. 또 아파트 이웃 주민들도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이례적으로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범행을 시도한다든지 아니면 도망을 가버린다면 이거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아니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네. 어떻게 사건은 그대로 종결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경찰은 이렇게 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근데 경찰인 오히려 보복 범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현장 수사했던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네. 그 이 피해 아동에게 어떻게 했냐? 이 위치 추적 장치를 부여를 했고요. 스마트워치, 그러니까 가해자가 나타나면 바로 누르면 경찰이 출동하는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현장인 해당 아파트의 주거지 순찰 강화 조치까지, 그러니까 신변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경찰은 이런 임시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게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따라서 보강 수사를 통해서 이 가해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다행히도 이 남성 구속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다행이긴 한데 첫 번째는 기각이 됐는데 왜 두 번째는 구속 수사가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까? 이 첫 번째 영장 신청했을 때랑 두 번째 신청했을 때 사이에 경찰이 보강 수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이 도주한 경로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이 피의자 B 씨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수상한 모습을 여러 가지 보였습니다. 이 범행 직후에 초등학교 담벼락을 넘어서 이 남성이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이후에 주차장으로 돌아와서 이 남성 자신의 차량에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살펴봤더니 이 경찰차를 뒤따라다니면서 오히려 경찰에 추적하는 거를 뒤따라가면서 확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찰 수사 상황을 계속 지켜봤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경찰은 판단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체포 당시에 이 남성이 휴대전화에 뭔가를 막 바쁘게 지우고 있었던 거예요. 증거인멸. 네, 이것도 증거인멸 우려다. 이렇게 경찰은 봤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계속 이어가던 경찰은 결국 이 B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했는데요. 디지털 포렌식을 해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이 남성이 미성년자를 뒤따라다니면서 이 미성년자의 신체를 촬영했던 이 영상물 사진까지도 발견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는 무관하게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이 몰카물도 그 핸드폰에서 발견이 됐고요. 또 심지어 아동 성착취물까지도 그 해당 휴대폰에 있던 것이 다 발견이 됐습니다. 아니 이거 경찰이 잘했네요. 네. 보강 수사를 통해서 이 다른 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구속시켰으니까 이 경찰이 잘했고요. 네. 처음에 이 사건을 그냥 구속도 안 하고 종결하려고 했던 그 법원은 좀 잘못한 것 같고 저희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으니까 이번에는 빼도 박도 못하고 구속을 시킬 수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요, 결국 이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 당연히 다 신청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죄, 다른 범죄까지도 발견이 됐잖아요. 적용된 혐의만 4개인데요. 당초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서 결국에 이것은 추행 목적이었다라는 것이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에게 적용된 죄는 추행 목적의 약취 미수죄가 적용이 돼서 더 형량 자체가 높게 제명이 바뀌었고요. 또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 19일 만에 법원에서 재신청된 구속영장 청구 받아들여서 이 남성 B 씨 구속이 됐습니다. 추행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다행일 수도 있지만요. 이 피해자가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실제 선고 형량이 어떻게 될까를 좀 생각해 보면 한 5년 정도가 실제로 선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초반에 구속 수사가 안 됐다는 게 정말 이해도 안 되고요. 안타깝기까지 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다시는 정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른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납치의 목적이 오로지 돈인 경우에 자산가들이 해외여행 갔을 때 해외에서 왜 납치되고 강력범죄에 노출되고 이런 기사들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근데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납치급 범죄가 있었어요. 네, 이 범죄는 올해 발생한 일입니다. 지난 3월 20일 서울 송파구의 한 거리에서 40대 자산가인 C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10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폭행한 일당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피해자 C씨,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 지인인 D씨와 함께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2018년 사업 투자 문제로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는데요. 어느 날 이 D씨가 투자를 좀 받고 싶다며 C씨에게 술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투자 관련 대화를 나눈 두 사람.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기사를 기다리기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요. 별안간 이 자산가인 C씨가 차량 납치를 당했습니다. 아니 DC, CC면은 두 분이서 같이 지인과 있었던 건데 CC만 납치를 당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 C씨를 납치한 괴한들이 같이 술잔을 기울이던 D씨의 지인들, 공범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D씨는 사전에 자신의 공범들과 짜고 내가 이 C씨랑 같이 술을 먹는 동안 너희는 기다려라. 대리기사인 척하고 기다려라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 C씨가 나와서 대리기사를 좀 부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술을 한 잔 마셨으니까. 그러자 이 D씨가 내가 불러주겠다. 네가 부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이 대리기사, 자신의 공범들이 숨어있던 이 차 안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습니다. 2018년부터 6년을 알고 지낸 사이다. 그러면 6년 동안 이걸 계획했을 리는 없고 어떤 그 중간에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납치의 목적, 범행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범행 동기는요. 다름 아닌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 한 회사의 대표였던 이 가해자 D씨는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직원들의 월급도 밀릴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이 와중에 피해자 C씨가 억대의 외제차와 이 명품 시계 등을 소유한 자산가다 보니까 C씨를 납치해서 돈을 뜯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인에게 범행을 제안했고요. 이 지인이 또 다른 공범들을 모집해서 총 5명이 한패가 돼서 이 범행을 벌였던 겁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피해자의 눈을 가렸고요. 케이블 타이로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한 뒤에 납치를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전기 충격기까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범행을 공모하고 미리 범행 도구까지도 다 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더 끔찍한 건 피해자의 이동 경로,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몇 주 전부터는요.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까지 달아놨다고 합니다. 정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6년을 알고 지낸 지인이 이런 일을 벌였을 거라 어떻게 상상을 하겠습니까? 혹시 이분 어떻게 됐나요? 일단 이 납치된 차량에 D씨도 함께 탑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렸잖아요. 피해자 C씨가.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게 하려고 공범들한테 이 D씨가 손짓 발짓으로 범행을 막 지시를 합니다. 그 지시를 받고 공범들은 이 C씨에게 40억 원을 내놓으라면서 10시간가량을 끌고 다니면서 폭행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일부와 이 현금 9천만 원 상당의 시계까지도 빼앗았습니다. 이들은 가족이나 이 지인에게 전화해서 돈을 가져오도록 시켜라 이렇게 계속 피해자를 압박을 했고요. 그러던 차에 C씨는 손에 묶인 케이블 타이가 조금 느슨해진 이 틈을 타서 차에서 뛰어내려서 탈출을 했습니다. 목숨을 건 탈출이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일당은 그대로 달아났고요. 다행히도 지나가던 시민이 도와줘서 구조가 됐고 이 신고를 도와줬습니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이 사건을 굉장히 중대하게 보고 전담팀을 꾸렸고요. 도주 차량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에 이 범행에 이용된 C씨의 차량이 주차된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잠복 끝에 차량을 찾으러 온 일당 중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후 동선 추적과 피의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해서 이 수사망을 좁혀서 주범 D씨 등을 모두 붙잡았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10시간가량을 끌려다니면서 전치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 이거는 말 그대로 납치 강도잖아요. 그것도 지인이에요. 알고 지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10시간을 끌고 다니면서 10주의 상해를 10주면은 상당한 상해거든요. 상해를 입혔고 죄질이 아주 나쁜데 형량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판부도 범행 경위나 수법 또 피해자의 관계 등을 봐서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그 친구 있잖아요. D씨 등을 포함한 3명한테는 징역 4년을 선고했고요. 또 다른 공범 2명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할 인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 작물인 이 훔친 시계를 팔도록 도운 한 명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도상해죄가 형량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기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판사가 최대한 깎아주면 2분의 1, 즉 3년 6개월까지가 최대 장량감경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친구 D씨, 정말 오랫동안 알아온 친구 D씨도 징역 4년, 나머지 공범도 징역 3년 6개월, 그리고 심지어 4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왜 판사가 2분의 1 최대 감형치를 다 적용해서 3년 6개월 4년밖에 선고를 하지 않았는지 심지어 10주 상해까지 입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과연 가해자들이 범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일까 조금 의문이 듭니다. 누리꾼들 역시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엄벌인가? 저 사람은 누굴 믿고 만날 수 있을까? 사람을 납치하고 때렸는데 고작 4년. 납치 살인미수 아닌가? 안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와 같은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잠실 야구장 그 납치 미수 사건도 그렇고요. 오늘 이야기 나눴던 납치 사건 모두 누구나 뭐 돈 때문에 혹은 뭐 성범죄를 위한 그 범죄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적 없이 납치한 사람은 없습니다. 납치 범죄가 모든 범죄의 수단이자 시작점이기 때문에 선고 형량도 높아져야 되고요. 법정형도 해당 조문 자체가 개정된 마지막 개정 시점이 2013년입니다. 11년 전인데요. 법정형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여러 가지의 고찰이 좀 필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건 것 같아요. 미수라고 이거를 좀 이렇게 형량을 낮춰주고 봐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수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잖아요. 그럼요. 미수의 동기가 자발적이었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범행을 하려다가 포기한 경우에는 그래 미수에 그쳐서 그래 선처를 해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잖아. 타의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지가 미수를 한 거잖아. 범행을 하려다가. 근데 이것까지 봐주면 어떡하냐 이거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큰일 날 뻔했는데. 자,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14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엔 여러분의 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죠. 뭐니 시간입니다. 네, 뭐니 오늘의 사연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의 고민은요. 상가를 매입했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라는 고민입니다. 상가를 매입했다고 그러면 상당한 자산가일 텐데. 그러니까. 오. 자, 어떤 사연인지 김현우 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오늘 이게 상가 매입하신 이 사연분 네. 나이대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직장을 오래오래 다니다가 이제 퇴직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뭐 딱 느낌이 퇴직하시고 네. 돈 모아서 약간 그 상가 로망 하시는 분. 저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건물주 돼가지고 월세 꼬박꼬박 받고. 그렇죠.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분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건물주. 그런 생각 뭐 저라고 없었겠습니까? 네. 사람이 뭐 꿈은 크게 가지랬다고 누구나 그런 상상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상가나 건물 잘못 사면요. 네. 그게 두고두고 애만거리지. 고생해요. 예, 고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상가는 이 돈이 되는 매력적인 자산이고 뭔가 건물주 그러면은 여유롭게 살면서 임대료 이렇게 받고 생활을 하시는 거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상가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또 어떤 상가를 골라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임차인을 들여가지고 세를 받을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옆집이 집값이 오르면 뭐 내 집값도 오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상가는 바로 옆에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상가를 사실 때는 정말 많은 걸 하나하나 따져보고 투자를 하셔야 정말 후회 없고 실패가 없으실 수 있습니다. 네, 상가는 참 어렵습니다. 어떤 상가를 사서 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사연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임원으로 퇴직한 58세 남성입니다. 퇴직에 대비해서 4년 전 70평짜리 상가를 매입했고 다행히 병원이 임차인으로 들어와 꼬박꼬박 월세를 받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니 상황이 달라졌어요. 여보, 그 이번 달 그 상가 월세가 들어왔는데 사라졌어. 아니 들어왔는데 사라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무슨 말이긴 말 그대로지. 그러니까 은행에서 퍼가요 하고 그냥 싹 가져가 버렸네? 아니 무슨 대출 이자가 언제 이렇게 올랐대? 아휴 그거 말도 마. 나도 그것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아이 퇴직하고 그 수입이라고는 상가 월세밖에 없는데 월세나 이자나 그게 그거면 우리 수입이 0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빵원이라고. 아우 총 맞은 줄 알았네. 아유 당신까지 그렇게 긁어 긁기를. 나라고 그렇게 금리가 오를 줄 알았나. 이럴 줄 알았으면 월세를 좀 더 높여서 세팅하는 건데 말이야.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해. 상가 하나 있는 게 계륵이네 계륵이야. 여보 우리 그냥 팔아버릴까? 아니 당신 그 노후에 상가 하나 갖고 있는 게 그 꿈이었다며. 아유 그 꿈 악몽으로 바뀌기 직전이야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유 머리 아파 몰라. 에휴. 대출 상환 부담이 날로 커져가는 지금 이제라도 상가를 처분할지 아니면 여유 자금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월세 수입을 더 늘릴지. 아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사연을 들어봤는데 기업에서 임원을 하다가 퇴직하고 상가를 샀다. 그래도 모아놓은 돈이 꽤 있었던 분이에요. 아니 진짜 그런 게 뭐 대출을 끼고 상가를 구입하긴 했지만 지금 그 오피스텔을 매입할 여유 자금이 또 있다고 하셨거든요. 일단은 좀 부럽습니다. 네, 이게 상가도 그렇고 여윳돈도 있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다 노후 자금일 텐데 이게 허투루 썼다가 날리기라도 하면 이거 큰 낭패가 나는 거거든요. 신중하게 투자하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상가 투자할 때는 뭐 표면적인 수익률도 보셔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세금이나 각종 비용을 제한 실질 수익률 이런 것도 따져보셔야 되고 또 임대차 계약 관계, 우리 임차인하고 얼마의 계약이 남아있는지 또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지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노후 대비용으로 다달이 안정적인 수입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이 컸던 것 같은데요. 이 퇴직 후에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상환 부담이 굉장히 커지신 것 같습니다. 이 상가 매입 초반에는 따박따박 월세를 받으면서 제법 만족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좀 커진 모양이에요. 네, 4년 전에 상가를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4년 전을 생각하면 벌써 이 코로나가 막 시작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경기가 침체될 것 같다 보니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확 내렸죠. 우리나라도 그때 당시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준금리만 하더라도
3.5%로 3%포인트나 높아진 거예요. 이분 지금 대출 금리를 보면 얼마인지는 뒤에서 살펴봐야 되겠지만 요즘에 보면 상가 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출 상단이 한 6% 넘어가는 건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니까 이런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연체율도 올라가고 연체율이 올라가다 보니 은행들이 쉽사리 대출 금리를 못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그때 2%대의 돈을 빌렸으면 지금 6%면 3배가 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월세 수입이 그냥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똔똔이 되어버린 건데 아, 이게 지금은 그냥 엎질러진 물이 된 거고. 네. 대체 금리가 얼마나 오른 건지 또 느끼고 있는 이자 상환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그 숫자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사연을 주신 분의 이 현재 자산 상황 한번 보여주세요. 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에요. 12억 원가량 아파트 소유하고 계시고요. 또 서울 강남에 10억 원 상당의 2층짜리 상가가 있습니다. 금융자산도 꽤 있습니다. 예금 2억 원, CMA 1억 5천, 또 채권 5천만 원, 주식 8천만 원 갖고 계시고요. 현재 이제 퇴직을 했기 때문에 월 수입은 상가 월세 250만 원이 있고요. 예상 연금액이 월 2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부채도 있습니다. 상가 10억 원 중 5억 원이 대출이고요. 그에 대한 이자로 월 218만 원을 매달 상환하고 계신 거죠. 근데 나이가 지금 58세니까 연금 개시일까지 7년 남았어요. 그렇죠. 65세 네. 나오죠. 이게 월세 받아서 상환하고 32만 원 남는다는 건데. 네. 야, 여기, 이거 큰일이네. 218만 원 이거는 원금과 같이 갚고 있는 건가요? 우리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보통 이자하고 원금을 같이 갚도록 돼 있는데 상가대출 같은 경우는 이자만 납부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실제로 5억 대출 받아서 한 달에 218만 원 내고 계신다면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고 계신 걸로 보이거든요. 금리 계산해 보니까 연 한 5.2% 조금 넘는 수준의 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상가 매입했을 때랑 비교하면 네. 어느 정도나 오른 거예요? 지금 현재 대출율이 5.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분이 2020년에 금리가 지금보다 2%포인트 정도 낮을 때, 그러니까 한 3.2% 정도에 받으셨다고 해요. 이것도 당시 금리치고는 좀 높았던 편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한 달에 133만 원의 이자를 내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금리가 많이 오르긴 올랐죠. 했네요. 그때랑 비교해서 다달이 85만 원을 더 내고 계신 상황이니까 와, 이건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많이 됩니다. 야, 이게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가를 팔아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네. 고민.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O, 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X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네, 오랜만에 OX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팔아야 한다, 가지고 팔지 있어야 말아야 된다. 한다. 예. 하나, 둘, 셋. 예. 자, X. 예. 인선 씨? 예? 아니 85만 원 올랐는데 어떡하지? 야,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그래도 약간 그 저희끼리 말로 약간 그 버틴다고 하잖아요. 네. 돈 버한다고. 근데 나는 왜냐하면 예. 지금 금리가 5.2%라고 그러지만 이제 기준금리 뭐 파월이 얘기했잖아, 이제 예. 내린다고. 그러면 우리도 이제 조금 동결로 가겠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내려가면 네. 다시 또 숨통이 트일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분이 강남에 10억짜리 상가라면서요. 네. 근데 위치도 괜찮은 것 같고 네. 병원도 들어가 있잖아요. 네. 병원이 망하겠습니까? 이거 저는 좀 견디시면 어떨까 싶은데. 네. 저도 강남이 아니라고 했으면 오래 들었을 수도 네. 있어요. 강남 왜냐면 말에. 빨리 빼서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황금성이 낫지 않을까 있잖아요, 이런 생각했는데 그렇죠. 지금 생각으로는 X. 일단 버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강남 불패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소장님 근데 아까부터 계속 안 보여주세요. 저는 중립입니다. 이게 중립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저는 이 상가 투자 자체가 처음부터 조금 신중하지 못하게 접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상가를 판다, 팔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 가격을 받으면 본전이겠지만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실질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인 거고, 그러면 앞으로 임대료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한 10년 정도는 임대료가 거의 못 올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금리 또 떨어질 거를 생각하면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요거 지금 당장에 판다 만다라고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이 상가 투자를 해서 상가 투자는 고난도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이 투자할 때 어떤 부분을 놓친 거예요? 일단 꾸준한 수입을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시세 차익보다는. 그런데 금리 변동 때문에 바뀌게 될 수익률을 계산을 못 하신 것 같거든요. 당시에 3.2%의 실질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월 수익은 임대료 250만 원에서 이자 133만 원을 뺀 한 달 177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연간 1,400만 원이죠. 여기에 10억 원 중에 대출 5억 원 그리고 보증금 5천만 원을 빼면 4억 5천 투자해가지고 1년에 1,400만 원 버는 거니까 3.1%밖에 안 되는 수익률이거든요. 이러다 보니 이게 수익률 자체를 너무 낮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4년 전이라고 하면 그 은행 이자도 꽤 낮았을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죠. 은행 뭐 정기예금 이자가 연 1% 넘으면 야 고금리다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3.1%라는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상가 임대는 최소한 10년 동안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향후의 금리 변동도 고려를 좀 해보셨어야 되거든요. 현재 수익률을 따져보면 대출이자 빼고 뭐하고 남는 게 32만 원이니까 연 수익률은 0.85% 정도로 확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CMA 금리가 3.5%인데 여기에 넣어놓는 것만도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야, 이게 생각보다 비관적이네요. 네. 은퇴 후에 상가에 투자해가지고 월세 톡톡 받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 이거 네. 소장님은 말리시는 입장이신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덜컥 투자하는 거는 결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 상가 투자에 유혹을 받으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을 기대하시냐, 조금 편하게 이 수입 좀 따박따박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높은 임대 수익률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여기 장사도 잘 되고 그러면 건물 가격도 오르겠지. 이걸 기대하시거든요. 하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 그 가치 판단은 철저하게 수익률로 이루어집니다. 수익률이 높으면 그만큼 높은 가치를 평가받는 거죠. 또 특히나 퇴직할 때 상가를 덜컥 투자하는 거 이거 왜 비추드리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넣게 되면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 상가를 처분하기 어려워서 환금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퇴직 이후에는 우리가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상가 임대 수익으로 인해서 건강보험료도 크게 오를 수 있어서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10년에서 15년 전 뭐 이때쯤만 해도 상가 수익률이 한 10% 나왔기 때문에 네. 다른 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괜찮았죠.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덤볐는데 이게 또 잘 안 된 거고. 네, 근데 서울 강남에 그것도 병원이 들어가 있는 상가거든요. 근데 뭐 은행 예금이자보다 수익률이 낮다 이거는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네, 요즘에 이 도로 다 다니시다 보면은 주변에 뭐 임대문의 해가지고 다 붙여놓은 거 공실난 상가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현재 서울 수도권 상가 임대 수익률이 뭐 평균적으로 잘 나와봐야 3%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뭐 1, 2% 정도 저금리일 때는 대출 받아가지고 뭐 이런 상가를 사게 되면 수익률이 꽤 올라갔는데 지금은 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또 이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까 공실이 나게 되면 이제 거의 손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장사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데 결국은 만약에 이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음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공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임대 수익률만 계산해가지고 들어가시기보다는 아무래도 다음 세입자, 다음 임차인이 어떻게 들어오게 될 것인지 이런 걸 어떻게 세팅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연 주신 분의 자산 상황은 아까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네. 쭉 봤는데 그러면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얼마나 지출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출 내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지출을 한번 보시면요. 와, 일단 기본적으로 나가는 생활비가 많습니다. 오. 식비 150만 원, 교통비 60만 원, 통신비 25만 원, 경조사비 30만 원, 공과금 50만 원, 문화생활비 50만 원. 어허. 자녀 용돈도 주고 있어요. 아이고. 70만 원 해서 총 450만 원입니다. 그 월세 250만 원 받아서는 이게 충당하기가 좀 그러네요. 네, 어렵긴 해요. 여기서 식비는 뭐 맛있는 거 많이 드셔서 뭐 그렇다 치는데 교통비, 경조사비, 문화생활비가 좀 과해 보이고요. 자녀 나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가 58세면 그 적어도 이제 대학생 그 정도는 이상이죠. 네네. 네. 이 70만 원 부러운 학생이네요. 아니 근데 이것도 월세 250만 원 받아서 충당하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월세 250만 원도 다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출 이자 받고 나면 아까 뭐 얼마 30
뭐 30만 원 맞습니다. 원. 또 네. 계산을 해볼 텐데요. 이분이 작년에 퇴직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 전 또 임원이셨고 씀씀이가 좀 컸던 것 같은데 이게 씀씀이를 갑자기 줄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상되는 지출 그리고 수입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월 수입 같은 경우에 250이라고 했지만 여기에 뭐 이자나 이런 것들을 빼야 되겠죠. 그리고 당장은 아니지만은 연금이 270만 원 들어온다고 하셨고요. 두 개 합치면 수입은 520만 원인데 지출은 450만 원에 앞서 말씀드린 이자가 218만 원입니다. 그러면 총 지출이 668만 원. 그 520 받아서 668을 쓰게 되면 한 달에 거의 150만 원 가까운 적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그 공실 없이 월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데 네. 이게 만약에 공실이라도 돼버리면 마이너스가 훨씬 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나게 손해죠. 미래의 손해를 생각하면 지금 파는 게 낫지 않나요? 뭐 아니면 뭐 이분이 금융 자산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네네.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월세를 추가로 받으면 대출이자 부담을 좀 이렇게 줄일 수 있지 않나요? 요거 지금 아까도 고민을 하신다고 했는데 건강보험료 때문에 실익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사는데 2억 원은 대출을 받는다. 그럼 1억 원 내 돈이죠. 여기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을 받으면 내 돈 들어가는 건 9천만 원입니다. 실제 투자금 9천만 원인데 자 2억 대출 3.5%로 이자만 내더라도 연간 700만 원을 이자로 내야 돼요. 그럼 순수익은 1,2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뺀 500만 원이 되죠. 투자금 9천만 원 넣고 500만 원을 받으니까 연 5.5%로 괜찮은 수익일 것 같지만 이자를 전부 경비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수입, 소득하고 재산이 증가해서 건강보험료 상승이 13만 원 정도 최소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 수익률은 3.8%로 낮아지는데 그러면 사실 CMA 금리 3.5%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연금 소득도 발생하고 다른 임대 소득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합치게 됐을 때 종합소득세율로 계산하게 된다면 이분은 사실 뭐 보유로 인한 세금 이게 더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일단 쓰는 돈을 좀 줄여야 돼요. 저희가 앞서 지출 내역을 봤지만 네. 일단 자녀 용돈 보고 있으려나? 네. 자녀 용돈 좀 줄여야 되고요. 문화생활비, 뭐 식비, 교통비, 경조사비 다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퇴직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지출을 갑자기 줄이실 수 없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오히려 그런데 경조사비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최소한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남의 결혼식장을 좀 쫓아다니셔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자녀 용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큰데 경제적 독립 전이라고 그럴 수는 있지만 이 아이도 컸으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 정도는 벌어라라는 식으로 이 부분은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르바이트 하셔도 이 450만 원 쓰고 계시는데 거의 뭐 100만 원밖에 못 줄여요. 이렇게만 보면 네. 손해가 계속 되어 가거든요. 어떡하죠? 이거 해결책 없습니다. 어떡하죠? 일단 월세를 조금 올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계약 기간 중에 월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고 만약에 임차인이 원한다면 10년 동안 계속해서 거기서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 5%는 사실 법에서 정해놓은 상한선이지 임차인이 거부하게 되면 그 이내로밖에 못 올리게 되는 거고요. 최대 임차인이 오케이 해줘가지고 5%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월 임대료는 15만 원 정도 올리는 게 최대치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면 기존에 갖고 계신 금융자산을 활용해서 지금 대출금을 조금 갚고 마이너스 나는 상황을 좀 타개를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출을 갚든가 아니면 요거보다 조금 싸진 걸로 대출을 갈아타든가 네. 그래서 대출 이자를 적게 나가게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요. 인선 씨, 우리는 이제 꿈을 좀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상가 투자라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혹시 나중에 상가를 하나 사서 월세를 좀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미래 건물주 인선 씨는 상가 투자를 하신다면 제가 건물주인가요? 예, 네. 신축 상가를 하시겠어요? 깨끗한 아니면 그냥 이 장사가 이미 되고 있는 구축 상가를 선택하시겠어요? 신축. 이게 저 같은 신씨인데요. 네. 신축이 좋지만 네. 그 뭔가 그 경험이 많은 스승님한테 배우는 것처럼 예. 원래 그 상가가 있었던 데가 좀 더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네. 아직 그 건물이 폐건물이 안 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오, 좋은 생각입니다. 네. 자,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신축보다는 상권이 형성된 곳을 들어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분양상가는 가급적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신축 상권이 자리를 잡으려면 최소한 5년 이상은 걸리거든요. 그리고 최근 한 신도시 상가 공실률이 1년 만에 0.4%에서 6%로 급등했다고 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렇게 공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 시간이 지날수록 또 임대료도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라 신축 상가, 특히 신도시에 분양하는 상가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상권이 잘 형성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을 노려라 이 얘기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싸도 지금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 2층 상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비싸도 1층에 투자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이 상가가 싼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다행히 뭐 병원이나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서 2층도 괜찮겠지만 웬만한 다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들여도 장사가 잘 되는 건 1층이니까요.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장기 계약 우량 임차인으로 세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공실로 차라리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월세를 많이 못 받지 않는 이상 이게 10년 이상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월세를 낮추면 10년 동안 똑같은 임대료를 받아야 하니까 요즘에 보면 뭐 6개월 렌탈 프리 해가지고 임대료를 공짜로 해주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이유입니다. 또 상가 분양 사무실 가게 되면 여기에 최소 뭐 5% 이상, 6% 수익률, 안정적 보장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렇게 좋은 거면 그들이 하겠죠. 맞아요. 좋은 걸 추천해 줄 리가 없거든요. 이런 수익률에만 낚여가지고 투자를 하지 마시고 실제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네, 안정적 보장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자 그럼 맞춤 솔루션을 바탕으로 자 결과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게 되면 우선 소비를 좀 줄였어요. 식비 150만 원을 110만 원으로 그리고 자녀 용돈 70만 원을 보시면 40만 원으로 줄였고요. 문화생활비도 월 50에서 2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 총 지출이 100만 원 절약이 됐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월세 보증금을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최대 5% 올려서 현 250만 원 받던 것을 26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상가 대출금으로 5억 원이 있는데요. 기존 금융자산 3억 5천만 원으로 대출을 상환해서 이자를 낮추는 방법을 또 제안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월 대출 이자가 218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대출 이자에서 월 153만 원, 월세를 올려서 월 15만 원 절약했고요. 이 모든 걸 이제 쫙 종합을 해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달라집니다. 총 수입 520만 원에서 535만 원, 총 지출은 668만 원에서 415만 원으로 연금 개시 후에도 매달 148만 원 적자를 보던 상황에서 매달 12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 쪽으로 겨우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결국 대출이자 줄이고 임대료는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임차인이 월세가 올라서 나가요. 이러면 어떡하죠? 이게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은 여기는 상권이 형성되지 않고 이 속된 말로 안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건 과감하게 포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70평이나 되는데 임대료가 250만 원, 평당 3만 원. 그러게. 지방의 이 창고 수준이거든요. 실제로 좀 이게 잘 가능해?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금 무리한 투자였다. 이것저것 좀 알아보고 하셔야 되는데 좀 그랬다 싶은 거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병원이 입점해 있을 때 이 계속 있을 거다. 이러면서 팔아야 있을 때. 만약에 병원이 나간 다음에 팔려고 하면 이거 절대 안 팔립니다. 맞아요. 만약에 팔 거라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네. 근데 이게 투자할 때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꼼꼼히 잘 따져보시고 그냥 불로소득은 없다. 공부를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가 투자 관련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인선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계절의 시계가 조금씩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의 밤 최저 기온이 열대야 기준을 살짝 넘었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다시 열대야가 주춤하겠습니다. 네, 길어지는 늦더위에 많이들 지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더위가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중부는 폭염경보가 주의보로 완화된 곳이 많습니다. 네, 지역별 낮 기온도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서울은 32도로 어제만큼 덥겠고요. 대구는 33도,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내립니다. 양은 모레까지 최대 80mm고요. 당분간 해당 지역에는 비 예보가 잦겠습니다. 네, 아침부터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립니다. 양은 전국에 5에서 40mm 정도고요. 시간당 20mm씩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늦더위의 변수는 제10호 태풍 산산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 주 태풍이 일본을 관통하며 우리나라에 동풍을 불어넣겠는데요. 이 때문에 서쪽에는 폭염이, 동쪽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의 정보를 제공하는 공동대학 입시 설명회를 지난 23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했습니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육부 사업으로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고 2학기부터는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18개 대학이 참여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 소개 및 대학별 학생 모집 요강들을 안내하고 대학 입시 담당자와의 1대1 입시 상담까지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또 소나기가 계속 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국 곳곳에 소나기 예보 나와 있어서요.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